35. 현실투쟁에서 역사투쟁으로. 그 무식하고 주먹밖에 없는 놈이 저같은 깔고 앉아 유죄 행세하고 드는 것도 눈꼴시어 다래끼가 나고 비위가 상해 먹는 것마다 대 넘어올 판인데 그놈이 돈맛이 들어 이제는 또 새 사업을 하겠다고 설레발을 치고 나서는 판이니 이거 참 기가 잘 노릇아니겠소? 이거 잘못하다가는 벌교바닥에 그놈 손에 놀아나고 금융조합도 그놈이 먹겠다고 덤빌지 모르지 않겠소? 세무서장 최익도는 말꼬리로 낚싯바늘을 만들어 금융조합장 유주상의 면전에다 던졌다. 아니 최 소장님, 농담이라도 그리 말하지 마시오. 말이 시된다는 말이 있는데. 유주상은 기색이 싹 달라지며 자리를 꽂혀앉고는 그럼 불안당 같은 놈이 감히 어찌 금융조합을 넘보겠소? 금융조합이 청년단 같은 아사리판도 아니고 엄연히 개통과 체계가 있는 단체인데 어쨌든 그놈은 쫄딱 망해야 해요. 발끈하는 그의 얼굴이 금방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가 의외로 낚싯바늘을 덥석 물고 덤비는 것에 최익도는 환성을 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최익도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유 조합장님, 그게 그리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이오. 내 말은 그놈이 유 조합장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려고 한다는 뜻이 아니오. 그 배운 것 없이 무식한 놈이 어디 그게 될 법이나 한 일입니까? 거저내줘도 하루도 앉아있지 못할 무식쟁이지요. 내가 하는 말은 말이오. 금융조합이라는 데가 돈 많이 막힌 사람이 큰소리 치게 되어 있는 바에야 그놈이 딴마음 먹고 돈을 자꾸 저금해 대면 결국 유 조합장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 그겁니다. 최익도는 낚싯대를 잡아채고 있었다. 천만에요. 그런 놈 돈은 절대 받지 않아요. 지금도 한 푼도 저금한 게 없고요. 유수상은 부르르 떨기까지 하며 소리질렀다. 최익도는 너무나 쉽게 목적 달성이 되어버려 싱겁고 기분이 이상하기까지 했다. 유수상의 기분을 저 정도로 만들어 놓았으니 그놈한테 조합돈을 빌려줄 리는 없었던 것이다. 정작 그 말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서도 목적을 달성한 자신의 능력에 최익도는 뻐근한 만족을 느끼고 있었다. 그놈이 되먹지 못하게 설쳐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최 서장님은 날 염려할 게 아니라 오히려 서장님이 책임질 일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 수상은 잘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꼬나물고 성냥을 신경질적으로 그어댔다. 아니, 내 책임이라니요? 마음이 느긋해져 있던 최익도는 그 갑작스러운 말에 놀라 의자에서 등을 뗐다. 세무서가 뭘 하는 데입니까? 그놈이 시작하겠다는 새 사업이 뭔지 모르지만 그 전에 그놈이 가지고 있는 숙고공장이나 정유소부터 못해먹게 족치는 방법을 세무서장쯤 되면 모르지 않겠지요? 자고로 세무서에서 맘먹고 뒤 파헤쳐서 해먹어지는 사업이 있던가요? 유주상은 최익도와는 달리 직사포를 쏘아대고 있었다. 아하, 그렇지요. 손에 칼을 들고도 써먹을 생각을 못하다니. 최익도는 정말 그 생각까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주상은 눈을 내리깔고 최익도를 쳐다보며 자기 힘들이지 않고 복수를 하게 된 것에 더없는 통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니까지 놈이 내 눈을 떼쳐먹고 성할 줄 알았더냐? 유주상은 염산구 놈이 망해 뻘바닥에 거꾸로 처박히는 꼴을 벌써 보고 있었다. 세무서장 최익도는 집안의 사촌 육촌 형들과의 경쟁심으로 땅을 욕심내다가 농지개혁 바람에 그만 혼쭐이 났던 것이다. 돈을 온갖 방법으로 빼돌리고 감추고 한다고 했지만 피해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손해를 본 것이 생살 뜯어낸 것만큼이나 아리고 쓰려 그는 세상 돌아가는 눈치에 한 발 늦었던 것을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그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들보다 두 발 먼저 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다짐이었다. 그는 눈에 뷰를 켜고 남들보다 두 발 먼저 뗄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포착한 것이 후생사업과 제재소 매입이었다. 후생사업은 그 혈기가 막 일기 시작한 유망업종이었다. 전쟁으로 불타고 부서진 건물이며 집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것들을 새로 짓고 고치자면 목재들은 끝없이 필요했고 공비토벌이라는 명목만 붙이면 행정관청의 벌지 허가 없이도 군, 경, 토벌대장의 직권으로 관할구역의 나무들을 마음대로 쳐낼 수가 있었고 군, 경, 토벌대장과 손을 맞잡기만 하면 그들의 트럭을 동원해 나무를 실어낼 수 있었고 그 통나무들을 목재로 만들어야 하니까
후생사업에 손대는 경우 제재소 경영은 땅 짓고 헤엄치기 장사로 이중의 이익을 거머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후생사업, 그 이름도 얼마나 멋들어진가. 그 번드르르한 이름 아래 작전 트럭들이 동원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돈벌이가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 또한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가. 최익도는 마침내 후생사업에 돈을 걸고 뒤따라 제재소를 사들이려고 하다 보니 앞을 가로막는 물건이 있었던 것이다. 그게 바로 염산구였다. 그래서 그는 염산구의 돈줄을 막을 속셈으로 유조상을 찾아왔던 것이다. 그런데 유조상과 말을 하다 보니 돈줄을 막게 된 것만이 아니라 염산구를 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까지 알아내게 되었던 것이다. 유조상은 유조상대로 자기 손으로 칼질을 하지 않고도 논을 떼먹긴 원한을 갚을 수 있게 되어 결국 두 사람은 서로의 목적을 공평하게 이룬 셈이었다. 한편 염산구는 몇 시간 뒤에 제재소 주인과 남원장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나아가 아싸리 여기 말하는디 우리 아그들만 아님사 소공장이 제재소보단 더 감나가는디 뭘라고 맞바꾸자고 허겄소. 전쟁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고 그리되면 청년단 헐 일이야 당연하니 없어질 것이고 어먼 그 아그들 다 어쩔 것이요? 주먹 써서 묵고 살으라고 역전이고 차후에 쫙 불어 나쁠게라. 그리되면 유지인 나 체면에 똥칠이고 나 빼고 벌교바닥서 사업 해먹는 사람들 애잠 새길 것 아니겠소? 그 꼬라지가 되면 서로 안 좋은 일인께 나가 책임지고 미개 살려야 쓰겠는디 그것들을 소공장의 처박자도 기술이 없고 정리소의 처박자도 기술이 없다 그것이요? 근데 제재소에는 기술이 없이도 기운만 싸서 낭구를 퍼내리고 퍼올리는 일이 태산이다 그 말이요? 이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벌교를 모두 위하는 일인께 맞바꾸자는 것인데 이사장 생각을 톡 까놓고 말해보시오. 상대방을 노려보듯 하고 있는 염산구의 실론 가장자리가 사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놈의 말이요. 말씀이야 천냥만냥으로 좋은 말씀인데 그것이 근께로 크나 작으나 저적금 아는 터가 있을게 해먹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인데 나가 석공장 쪽이야 통 땅긴데 못하는 공사라놓게 서로 맞바꾼다는 것이 어디 그리 손바닥 뒤집대기 쉬운 일이겠소? 조금 더 생각해 봐야제라. 제재소 주인이 염산구와는 다르게 느릿느릿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아니 이사장님 무슨 생각이 그리 기요? 요 이야기 시작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소. 하고 이리야 밑에 것들이 다 하는 것이제 사장이 하는 것이띠요. 나를 보시오. 나가 속공장을 아는 것이 무엇이가 있소? 그렇다고 속공장이 엎어지기를 였소? 뒤집어지기를 였소? 그래도 나아가 맡음시로 늙음이 있었으면 있었지 쫄아붙지는 아니었소. 이사장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게 바꿀 맘이 없는 갑는디 날만 질질 끌지 말고 갖다부터 이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하시오. 이사장이 그리 텁텁으리하게 나오면 나가 제재소를 새로 칠해불고 말겠소. 야? 제재소 주인이 눈을 읊뜨며 허리를 고추세웠다. 뭐를 그리 놀래고 그요? 나가 내일이라도 부산으로 떴다 하면 열흘 안으로 제재소 하나 차리는 것이야 식은 죽 묵기다 그 말이요? 나가 소공장하고 제재소를 맞바꾸자는 것이 나만 좋자는 것이 아니라 말 안직도 못 알아먹겠소? 염산구가 침을 뱉듯이 내쏜 말이었다. 아이고매 조금만 참으시오. 나가 속에 있는 말 다 털어놓겠소. 마음이 다급해진 제재소 주인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염산구라는 자의 막가는 성질로 오기를 부리자면 등이 제재소를 새로 차릴 수 있는 일이었고 그렇게 되면 자기의 제재소는 똥값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제재소라는 것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새로 차리기가 너무나 쉬웠던 것이다. 염산구의 말대로 열흘 안으로야 어렵겠지만 빈 땅에 둥근 톱날 몇 가지와 전기설비 기계를 사들이면 차려지는 것이었다. 속에 든 말이라니 싸게 허시오. 염산구는 상대방을 빤히 노려보았다. 그것이 다른 말이 아니고라. 세무서장이 벌새부터 자기한테 포르라고 쌩 난리단 말이오. 그러니 나가 세순간에 찡겨서 어찌야 쓰겄소. 무엇이라고? 쟤도 그런 깐나고 같은 새끼가? 염산구가 버럭 소리 지르며 술상을 내리쳤다. 세무서장도 혼다오는 본세인데 나가 어찌야 쓰겄소.
제재소 주인은 제재소를 소공장과 맞바꾸더라도 다소 얼마쯤의 웃돈을 받아낼 속셈으로 세무서장을 팔아대고 있었다. 하, 권세! 나 이래 뒤에서 재뿌리는 그런 새끼는 까죽을 올라당 뺏겨볼 것인께 나한테 맡기시오. 영상군은 험상궂은 얼굴로 수매를 걷어붙였다. 영상군은 눈치 빠르게 제재소 돈벌이가 제철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보다는 먼저 소공장이 갈수록 돈벌이가 시원찮아지게 되어 있음을 확실하게 알아내고는 가망없는 사업을 다른 곳으로 바꾸려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다 보니 제재소가 걸려들었던 것이다. 소공장이 장사가 시원찮은 것은 전쟁통이라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더 크게는 양은 소 때문이었다. 가벼우면서 나무가 작게 되는 양은 솥이 쏟아져 나오는 판에 무겁고 나무가 많이 드는 무쇠솥은 자꾸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염상군은 그런 속사정은 싹 감추고 그럴듯한 말을 앞세워 소공장과 제재소를 맞바꾸려 하고 있었다. 구산댁이 밥상을 들고 부엌에서 나왔다. 칠이 벗겨지고 묵은 상처가 많이 찍힌 소반에는 빈 밥그릇 4개와 숟가락 4개, 고춧가루라고는 구경도 못한 시퍼런 김치가 한 그릇 놓여 있었다. 무거울 것도 없는 상을 들고 마루로 걸어가는 구산댁의 걸음걸이는 약간씩 흔들리듯하며 불안스러웠다. 구산댁이 밥상을 마루에 놓자마자 아이들이 다투어 몰려들었다. 세 아이들 중에 하나가 지저분한 손을 내뻗쳐 김치가닥을 냉큼 집어들었다. 새끼야, 네가 먼저 묵지 말어. 우리 것인디. 옆 아이가 손을 치트며 바락 소리질렀다. 김치가닥을 집어든 아이는 들은 척도 않고 고개를 뒤로 젖혀 순식간에 김치가닥을 입안으로 감추어 넣었다. 그 아이는 하대치의 둘째 아들 종남이었다. 야, 이 씨발놈아, 나 말이 안 듣기냐? 옆 아이가 더 크게 소리치며 팔꿈치로 종남이의 옆구리를 푹 찔렀다. 요 개놈의 새끼, 네 죽고 잡냐? 종남이가 눈을 부릅뜨며 고개를 휙 돌렸다. 잉, 할매, 오빠들 또 싸운다네. 빈 숟가락을 빨고 있던 계집아이가 부엌 쪽에다 대고 소리질렀다. 구선댁은 부엌벽에 높직이 걸어놓은 소쿠리를 떼내려고 있었다. 요 새끼를 그냥 팍 박치기어서 코피를 터쳐볼라? 이 새끼야, 너그 땀새 우리만 더 배고파진게 싸게 너그 집으로 끼대 갚으러? 뭐시가 잘났다고 지랄이여? 지랄이! 두 아이는 서로 멱살을 잡고 곧 싸움이 붙을 기세였다. 그런데 한 아이는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소란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무 표정이 없는 얼굴로 벽에 등을 대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아이는 하대지의 큰아들 길람이었다. 아이구매, 요런 징하고 징은 삼시랑더라. 어찌 그리 서로 못 잡아먹어. 걸핏하면 쌈질이냐? 쌈질이. 시상에 원수가 따로 없다. 너희들이 웬수지? 길람아, 니는 쌈 못하게 말릴 생각은 안 하고 못하고 있냐? 구산댁은 소쿠리를 마루에 던지듯 하고 주저앉으며 한숨을 토해냈다. 그녀는 아들마저 입산해버리고 외손자 둘까지 얹혀있는 세월을 살아내느라고 그동안 바싹 늙어 있었다. 할매, 종남이 오빠가 낼름 김치를 집어먹어 쌈이 났다네. 서인줄의 딸은 제 오빠 편을 들고 있었다. 아이고, 이 왼수녀로 새끼더라. 인자 그만 멱살제비 풀고 밥 먹을 제비나 혀. 잘 묵지도 못혀. 흰을 노란 꼬라지를 해갖고 번뜩하면 싸먹고 나서는 기운은 어디서 쏟기냐? 아, 싸게 손목쟁이들 놓고 뭐 돌아앉겠냐? 구산댁은 소리 지르며 주먹을 들어올렸다. 그제서야 두 아이는 서로 맞잡았던 멱살을 마지 못한 듯 놓았다. 개놈의 새끼, 밥 먹고 보자. 종남이가 셋째 손가락 마디가 튀어나오게 쥔 주먹을 눈앞에 들어보이며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행, 밥 먹고 1대1로 뛰자. 서인줄의 아들 상호도 똑같은 몸짓으로 대항했다. 아이고, 요런 속장아리 없는 새끼더라. 애미애비가 없이 사는 요리 각다분한 신세먼 너희들이나 서로 다투끼리면서 살아야지. 맘이나 따뜻해질 것인데 무신 척진 왼수들이 만났다고 눈만 뜨면 그저 달구새끼 떨면기로 쌈박질이요, 쌈박질이. 구산댁은 두 손자를 나무라는 것인지 그저 푸념을 하는 것인지 모를 소리를 늘어놓으며 소쿠리의 밥을 밥그릇에 퍼담고 있었다. 그런 그녀의 기름기 없이 바싹 늙은 얼굴에는 진한 근심이 끼어 있었다. 밥상에 둘러앉은 세 아이의 눈길들은 모두 구산댁의 손놀림에 모아져 있었다.
소쿠리에는 거무튀튀한 깡보리밥이 담겨 있었다. 길람아, 싸게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뭘 그리 너 빼고 앉았냐? 구산댁은 밥그릇을 상에 놓으며 외손자 길람이 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그제서야 길람이는 벽에서 등을 뗐다. 구산댁은 속으로 혀를 찼다. 저것이 어찌 저리 변협부까이? 구산댁은 또 콧등에 찌르르해져 나오지도 않은 콧물을 들이켰다. 길람이, 종남이, 상우, 나이 순서대로 밥 담긴 그릇이 놓여져 갔다. 종남이와 상우는 서로의 밥그릇을 넘보느라고 빠르게 눈을 휘번덕거렸다. 그들의 밥그릇에는 깡보리밥 덩어리가 반을 미처 못 채우고 있었다. 그래서 질 나쁜 싹이 그릇의 투박함은 더 심해 보였다. 다 똑같이 다 먹을게. 싸울 생각 말고 싸게 묵어. 구산댁은 손자들에게 눈을 흘기며 먼저 못을 박았다. 밥 때마다 하는 소리였다. 그 말은 되씹기 싫었지만 안 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 말을 미리 하지 않으면 을의 친손자 상호가 투정을 부리고 들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측은한 눈길로 손자들을 바라보는 구산댁의 얼굴에는 그늘이 더 짙어졌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깡불이나마 삶아서 점심을 때워 넘기게 된 6월이라서 더없이 다행스럽기도 했다. 어린 것들이 밥 달라고 칭얼거릴 때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어 끼니를 굶겨 넘기게 하는 것처럼 가슴 아리고 쓰린 일도 없었던 것이다. 또 눈이 젖어들며 손자들의 모습이 어른어른해지기 시작하자 구산댁은 고개를 떨구었다. 애비들 없이 고생하는 손자들을 바라보노라면 어김없이 솟아나는 눈물이었다. 구산댁은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소쿠리에 붙은 보리알들을 긁어 모았다. 그것은 한 숟가락도 다 못 되었다. 구산댁은 그것을 입으로 떠넣었다. 그것이 점심이었다. 구산댁은 소쿠리를 물에 담그려고 일어나다가 되짚어 앉았다. 소쿠리 옆구리에 뚫린 구멍을 선배 조각으로 꿰매 떼운 사이에 보리알 하나가 낀 것이 보였던 것이다. 소쿠리를 아는 구산댁은 그 보리알을 손가락 끝으로 깔짝거렸다. 보리알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밀려 들어갔다. 구산댁은 어찌할까를 생각하다가 숟가락을 돌려잡았다. 손잡이 끝으로 다시 깔짝거렸다. 그러나 보리알은 쉽게 꺼내지지 않았다. 복식 하늘이 천금인디 보리알이 잘 나오지 않을수록 구산댁의 고개는 기울어지며 소쿠리 안으로 박히듯 하고 있었다. 실례옵니다. 실례하겠구만요. 사립 쪽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구산댁은 화다닥 놀라며 몸을 일으켰다. 정신없이 밥을 먹고 있던 아이들도 질겁을 하며 벽 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그건 서인칠과 하대치 들몰대기 입선한 뒤로 온 식구들이 겁내기 시작한 남자 목소리였다. 니시다요? 구산댁은 간신히 이 말을 밀어냈다. 그나마 사립 앞에 선 남자가 혼자인데다가 총을 들지 않아서 혼겁을 한 마음을 거머잡으며 가까스로 밀어낸 말이었다. 예, 여기가 서인출 시집이 맞는 게라? 키가 멀쑥하게 크고 얼굴이 긴 남자가 공손하게 물었다. 그런데도 구산댁의 가슴은 쿵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아들의 이름 서인출이라 들렸지 그 뒤에 붙은 시라는 존칭은 전혀 들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디? 말끝인 라 소리는 입속에서 얼버무려지고 있었다. 예, 지난 회전이 일구에 있는 야학 선생인 이근술이라고 하는구만요. 뭐를 쪼깐 알아볼 일이 있어서 이리 찾아왔는데 들어가도 괜찮겠는게라? 이근술이 그 사람 좋은 웃음을 얼굴에 담고 느릿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야 선생님이라고라? 무슨 일인지 들어오시오. 구산댁은 그제서야 손바닥으로 가슴을 누르며 하르르 한숨을 내쉬었다. 아그들이 밥을 먹던 참인갑네요. 투방으로 가까워진 이근술이 아이들을 훑어보며 다정하게 웃었다. 그런데 길라미는 이근술과 눈길이 마주치자 흠칫 놀라며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야, 보리밥 한 댕이씩 미기든 참이요. 구산댁은 얼른 밥상을 살펴보았다. 밥그릇들에는 아직 한두 숟가락의 보리덩이들이 남아있었다. 이 순사고 청년단이 아니께 겁먹지 말고 쌀기들 묵어 풀어라. 구산댁은 쭈뼛거리며 눈치 살피고 있는 아이들 앞으로 밥상을 밀쳐주고는 더운 뒤에 잠 걸치시오. 이근술에게 자리를 보냈다. 지가 잠 알아보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라
이 집 아그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있는가 어쩐가 하는 것이구만요. 아버지들이 입사한 지가 오래되었간께 그런 집 아그들이 대개 사치내비를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더만이라. 그래서 우리 야학에서 그런 아그들을 모아 갤치기로 하고 요리 알아보고 다니는구만요. 입사는 집들은 의뢰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가릴 것 없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아는 까닭에 이 근술은 찾아온 용건부터 알아듣기 쉽게 말했다. 엄마, 시상이 어쩐 시상을 하고 빨갱이 자석들을 골라다가 갤치려고 한다요? 그래갖고 성하고스도? 빨갱이라고 발음하는 고산댁의 눈은 휘둥그레져 이 근술을 뻔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것이야 일 없을 것이요. 잘못을 였으면 어른들이 할 일이지. 어린 아그들이 무슨 죄가 있겠소? 그런 일이야 다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인께 걱정 마시고 자들은 시방 어쩌요? 근데 말이요. 선생님이 여기 오신 것이 목타 꼬드러져가는 사람한테 물바같이 내리는 고마움이지 뭐시겠소? 시상이나 만상이나 요리 고마울 띠가 어디 있겠소? 그란에도 요번 4월부터 저 새끼들 셋을 학교 잡화시키고 아니소. 월사금을 못 낸게 학교에서는 날이 날마다 잡지기는 허제 애비들이 없은게 꾸린 동전한 입 생길 때는 없지. 전지다 못해서 다 학교를 잡아였지라이. 근데 저것들이 지금 애비 없는 시상을 살아가자면 못해도 수학교 공부는 해야 사람 노릇이 될 것인데 요일을 어쩔 것이다냐 험스로 요 늙은 속이 수치되고 있던 참이었제라. 구산댁은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막힘없이 엮어내렸다. 그랬구만이라. 그러면 당장에 오늘 저녁부터 보내시오. 시시나 되는데 어쩔게라. 여태까지 끼어있던 근심기가 다 가신 얼굴로 구산댁이 물었다. 다 보내시오. 학년이 다 닮은데 어쩔게라. 다 따로따로 갤치요. 웜에 존거 내 새끼들 사랑하네. 구산댁이 외치며 손바닥을 맞대렸다. 아그들 이름이 뭐시오? 야들아 싸게 있나 선생님한테 인사드리고 각단지게 너희들 이름 말씀드려. 구산댁은 신명나는 목소리로 손자들에게 일렀다. 길라미부터 차례로 이름과 학년을 댔다. 저 길라미가 어디 아프단가요? 이근슬이 수첩을 접으며 물었다. 길라미요? 길라미 쪽으로 힐끗 눈길을 돌리는 구산댁의 안색이 싹 어둡게 변하더니 말도 마시오. 어른들을 잡아다가 잡지고 말기고 하는 것도 어디 한디. 저 애린 것을 끌고 가서 금맥이고 욱대기고 따구치고 혀댔은께 저것이 어찌 되었겠소. 영판 뿔방뿔방 오던 아그가 그 일 당하고 나서부터 겁이 말도 못하게 많아지고 저리 병색이 돌아풀었소. 밤마동 소리도 지르고 오줌도 싸고 애인 맘에 골병이 들었던 것이요. 지그들도 다 새끼 키우고 삼수로 효도 너무들 허요. 구산댁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너무 그리 속상해하지 마시오. 다 험한 시상이라 당하는 일인께라. 지가 앞으로 길라미를 다른 아그들보단 더 맘써서 대어겠소. 야학은 회성리 일구에 있는 교회요. 이것을 마루에서 일어났다. 아증찬이요 선생님. 구산댁이 치마를 거머잡고 따라 일어나며 눈물을 추슬렀다. 길라마 오늘부터 공부하러 오니라. 알겠지야? 이근술이 따스하게 말하며 길라미 머리를 쓰다듬었다. 야. 길라미의 가느다란 대답이었다. 선생님 시상이나 아줌찬이 또 아줌찬이요. 구산댁은 사리 밖에서 이근술에게 합장을 하고 몇 번이고 허리를 굽혔다. 예, 얼른 들어가시시오. 이근술은 마주 허리를 굽히며 손짓을 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고 만약 뭐라고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겠소? 그 가엾은 아이들을 철저하게 모아 가르치는 일이요. 이근술은 먹먹해져 오는 가슴으로 또 서민영 선생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서민영 선생의 본의에 따라 야하기를 맡게 된 것이 갈수록 생각해도 잘한 일이라 여겨지고 있었다. 서민영 선생의 생각이나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 전에 자신이 전혀 몰랐던 너무나 새로운 별천지였다. 뒤늦게나마 그런 세상을 만난 것이 큰 기쁨과 보람으로 가슴을 뿌듯하게 채우고 있었다.
6월 8일 판문점에서 휴전회담이 가조인되었다. 그 소식이 산에 있는 빨치산 대원들한테까지 퍼지는 데는 열흘 가까이 걸렸다. 그것은 그들에게 5.15 결정에 이어 두 번째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산 속의 10명 당원보다는 인민 속의 한 명의 당원이 낫다. 그 결정을 알고 충격을 받지 않은 빨치산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건 곧 빨치산 투쟁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충격 속에서 누구나 똑같이 갖게 된 의문이고 그리고 질문이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허탈과 절망감이었다. 대원들은 굳이 그런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탈주자가 생기는 동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다. 탈주할 만한 사람들은 지난 겨울 공세 때에 거의 다 떠나버린 탓이었다. 그들은 생활에서 익힌 대로 토론을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 당에 알리고자 했고 당이 무언가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런 욕구들 앞에서 부담을 느껴야 하는 건 부대의 정치 지도원들이었다. 당에서는 그 결정에 따른 지도 지침을 아직 내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무들 너무 다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당은 시방 동무들 마음을 다 알아 그 일을 하고 있을 것이오. 나 생각으로는 5.15 결정이 빨치산 투쟁은 계속함수록 인민 속의 지하 조직도 구축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그리 말한 것이지 빨치산 투쟁을 아주 끝맺었다는 뜻이 아닐 것이 틀림없소. 뭐다 마음 풀지 말고 강단지게 챙김수로 기둘립시다. 조원재는 이런 내용의 말로 대원들의 마음속에 일기 시작한 불안감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이발사 출신의 대원이 조원재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다. 지도원 동지, 머리 깎을 때가 지났구만이라. 그의 손에는 가위가 들려 있었다. 그가 쪽만큼 소중하게 간직하고 다니는 눈에 익은 가위였다. 그리 되었소? 조원재는 모자를 벗고 머리카락을 만지며 웃었다. 저걸로 앉으시오. 예, 고마워요. 날도 도와줄게. 시오는 깎아주시오. 조원재는 나무 아래 그늘로가 앉았다. 사각거리는 가위질 소리를 들으며 조원재는 아른아른한 졸음의 물결에 잠겼다가 떴다가 하고 있었다. 다 되었소. 조원재는 졸음에서 깨어나며 그 달치근한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 왔다 시원하다. 고마워요. 고맙긴 하니라. 가볼라요. 그 대원은 날렵하게 생긴 가위를 빠르게 찰칵거리며 시 웃어 보였다. 그런데 그 대원은 정말 그날 밤에 가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발을 해준 것은 그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고 작별 인사였던 것이다. 그냥 떠나기가 마음에 걸렸던 것인가? 조원재는 먼 산을 보며 씁쓸해하게 웃었다. 그러나 그가 산을 내려간 것에 대해서는 실망도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다. 어쩌면 너무 오래 견디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 대원은 언젠가 보트에서 페니실린 한 병을 구해온 일이 있었다. 약품은 당연히 환자들로 보내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는 페니실린이 만병통치라는 말을 들은 바가 있어 남들 눈을 피해 홀짝 마셔버렸던 것이다. 그것이 주사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는 어디도 아픈 데가 없었던 것이다. 염증의 특효약인 페니실린 한 병이 대부분 염증 환자들로 차이는 환자들로 보내지지 못하고 멀쩡한 자의 뱃속에서 오줌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이발사라는 잡직 자유노동자가 드러낸 파렴치한 이기주의의 전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도 씁쓸하게 웃어야 했던 것이다. 조원재는 그 탈주한 건을 겪고 나서 휴전회담 가조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때를 같이 해서 당으로부터 지도 지침도 받게 되었다. 한편 염상재는 총사 대원들을 모아놓고 당의 지도 지침을 전달하고 있었다.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난 5.15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낭망이 되어 기운들이 빠지고 앞날이 걱정되어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은 휴전협정이 가조인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에 여러분들은 또다시 놀라울 줄 압니다. 그러한 사태에 임하여 앞으로 우리 모두가 취할 투쟁 방향에 대하여 당의 결정을 여러분들 앞에 알리고자 합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의 투쟁은 이제 현실 투쟁이 아니라 역사 투쟁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학습을 열심히 해왔으므로 현실 투쟁이 무엇인지, 역사 투쟁이 무엇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현실투쟁은 인민해방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눈앞에서 성취시키는 것이며 역사투쟁은 인민해방을 우리가 목숨을 바쳐 뒷날 역사 속에서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투쟁은 바로 목숨을 바치는 죽음의 투쟁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투쟁은 오직 한 길, 우리보다 먼저 역사투쟁을 벌이고 죽어간 수많은 동지들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죽어간 그 많은 동지들은 우리의 정의로운 싸움이 역사 속에서 기필코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인민해방의 진리를 지키는 싸움에 바친 자신들의 목숨이 역사 속에서 틀림없이 되살아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철통같이 믿어야 합니다. 역사와의 싸움은 깁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승자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흘리고 죽어간 피는 인민해방의 꽃으로 역사 위에 찬란히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틀림없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모든 사람은 목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꼭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착취자들처럼 배부른 돼지 새끼들로 죽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착취자들에게 붙어먹는 더러운 개새끼들로 죽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다시 물을 것도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찍부터 그런 자들을 적으로 삼고 집 떠나 입산해서 지금까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빨치산 투쟁을 전개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동지들을 버리고 하산해서 돼지 새끼들과 개새끼들에게 동지들을 팔아먹는 더럽고도 또 더러운 여우 새끼들로 죽기를 원합니까? 동지 여러분, 역사 투쟁이 시작된 이 마당에 죽음이 두려우면 당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목숨이 아까우면 당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염상진의 불붙고 있는 눈길이 대원들을 휘둘러 보았고 대원들은 굳게 다물린 입으로 염상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없습니까?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을 불사하고 역사투쟁의 길로 돌진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역사투쟁을 위해 더욱 용맹스럽게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각오와 맹세를 당과 인민 앞에 박수로서 표시합시다. 염상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센 태도와 어기찬 어조로 연설을 해나갔다. 그리고 우람한 나무처럼 버티고 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대원들도 비장감 서린 얼굴들로 일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격렬하게 물결치는 박수 소리들은 산골짜기를 울려대며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역사투쟁을 알리는 강연은 각 지구마다에서 열리고 있었다. 그런 다음부터 부대 단위로 토론회들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했다. 대원들은 달라진 투쟁을 맞이하여 자기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했던 것이다. 조원제도 일대대의 토론회를 열었다. 전사동지 여러분, 역사투쟁은 곧 결사투쟁입니다. 죽음의 투쟁이란 말이제라. 그러고 또 역사의 승리투쟁이란 뜻이기도 하구만요. 지금부터 역사투쟁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자유롭게 발언들 하시시오. 첫 번째 대원이 일어섰다. 에이, 무엇이냐? 휴전이 될라는 이 마당에서 역사투쟁을 시작하는 것이야 전적으로 찬동하요. 우리가 이적지 개돌 가심에 빵꾸 뚜름씨로 싸워갖고 인자 와서 던적스럽게 개돌한테 살려달라고 손들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다고 살려줄 개돌도 아니고라. 근다고 앞이 첩첩이 맥혀시니 북선으로 갈 수도 없고라. 우리가 할 일은 역사투쟁뿐이 없는디 나는 나 죽는 것이 암시랑도 안한디 남치기 새끼들이 짠하고 불쌍하단 생각은 띠치기가 애롭소. 그것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알겠지만 안치기야 이래서 역사투쟁이 무엇인지 모르겠라. 나만 맴이 덜 좋은 것이 아니고 새끼들 딸린 대원들이야 맴이 다 똑같을 것인께 나가 겸사여서 한 발언이요. 두 번째 대원이 다급하게 일어섰다. 이 배동무 발언이 등자 가시면기로 나 가심을 찔러요. 나도 새끼가 둘 딸린 몸인께라. 근데 나는 새끼들이야 다 지금 먹을 거 타고난다는 옛말을 믿고 자부요. 그 말을 믿고 마음 편하게 죽을 작정이요. 나가 지금까지는 26해를 살았는데 그 중에서 입산 투쟁 음시로 3년이 제일로 좋은 시상이었소. 니나 나나 다 차등없이 동무로 살고 묵어도 한 끈에 묵고 굶어도 한 끈에 굶음써 공평하게 살고 왼수들한테 총 쏨수로 배짱으로 살았으니까 이보단 더 재미지고 좋은 시상을 어디 가서 또 살아보겠소. 한 가지 한이 있다면 이런 시상을 살아서 몸 맹글고 가는 것이잖아.
세 번째 대원이 바지를 추스르며 일어났다. 박동무 말이 쌈박 허요. 근데 나가 홀라는 말을 뺏게 불어서 원투먹이도 허요. 몇몇 대원들이 웃었다. 나는 기본출 중에서도 제일로 지랄거든 백정놈에다가 무식하기로야 딱하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봉사였자라. 근데 박동무 말면키로 사람 대접 여럿답게 잘 받음써 산디다가 글 깨쳐주고 학습시켜주고 여서 글이란 글은 줄줄이 읽어대고 외로운 글도 다 해득하게 맹글어준 당의 은혜를 죽을 때까지 안 잊어볼 것이구만이라. 하고 입산여서 지금까지 우리 시상을 맹글어 봤은께 나는 언제 죽어도 원도 한도 없구만이라. 이러나 저러나 한번 죽을 목심 나는 무슨 것이 아무것도 없소. 네 번째 대원이 일어나 모자를 벗어들었다. 동무들 발언 다 기맥히게 감동적입니다. 정의로운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역사의 신뢰로 싸워야 될 상황에 처해서 그간에 자제해왔던 말을 솔직하니 하겠구만요. 저는 중학교를 나왔기 땀새 지식계급으로 취급됐습니다. 지식계급이라는 게 기본출인 대원들에 비해 그간에 여러가지로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지식계급의 잔재를 청산해야 하는 의무에다가 똑같은 잘못이나 실수를 해도 지식계급인께 더 비판되었고 지식계급이라 딴 대원들보단 더 열심으로 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입당은 또 지식계급이라 밀리고 제쳐지고 해서 쉽덜 아니었습니다. 그리 되자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나가 왜 투쟁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혁명이나 인민해방이 꼭 기본출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기본출만이 혁명과 인민해방의 주인은 아니다 하는 생각으로 서운함과 불만을 참아냈습니다. 이제 모두가 죽기로 각오한 역사투쟁 앞에서 지가 가진 그런 생각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죽음의 투쟁 앞에서 나는 인자 지식계급이 아닌 자유로운 투사가 된 기쁨을 느낍니다. 조원재는 가슴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대원은 몸이 더럽고 옷이 더럽기로 유명한 거지왕초였다. 광주 동중학교 출신인 그는 몸도 씻지 않았고 머리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아입을 줄을 몰랐고 찢어져도 기워 입지도 않았다. 그래서 거지왕초가 된 그는 싸움은 열심으로 해대면서도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런 그가 자신의 속말을 다 털어놓았던 것이다. 그의 발언은 자신이 왜 거짓골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해명하고 있었다. 물론 조원재는 지식계급들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고 모든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축, 그 대원처럼 몸가짐을 아무렇게나 하고 다니며 투쟁에 대체로 소극적인 축, 그리고 산에서 견디지 못하고 탈주해버리는 축이었다. 조원재는 그 대원과 자신이 그동안 너무나 대조적으로 빨치산 생활을 해왔음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었다. 그가 말하는 지식계급의 고민과 갈등에 대해서 조원재는 충분한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도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총이나 신문이나게 싸고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쌀밥을 배가 터지게 먹었으면 좋겠어. 나는 장계를 가고 잡아 죽겠어. 누가 중매장 낯으시오? 나는 공산당에서 또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 나는 죽었어도 귀신으로 왼수도를 해코지하고 댕기고 잡은 뒤 공산당에서는 귀신 같은 것을 없다고 한다. 그것이요? 토론회는 어느덧 유언 발표회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조원재는 제지하지 않았다. 죽음을 결의하는 마당에 유언을 한마디씩 하는 것도 토론회를 갖는 충분한 의미가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대원들은 거의가 한마디씩 다 했다. 그러나 휴전이 되는데 북쪽에서는 왜 우리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이나 당에 대해서 무슨 원망을 하는 내용의 발언 같은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조원재는 그런 토론의 결과가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건 대원들이 빨치산의 근본 인물을 똑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고 자신들이 왜 죽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반증이었기 때문이다. 대원들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그들은 전체적으로 비상해진 가운데 서로서로 전보다 더욱 다정해졌다. 7월에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다. 날씨 탓인지 그동안에도 별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았던 도벌대는 거의 움직임을 멈추고